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뭐냐면 지배주주가 먹는 부분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상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날 거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FTA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무관세 0%였어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호방위 협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겨난 거예요. 그 공백에서는 한국이 최강자인 거죠. 한국이 최소한 5, 6년 정도는 독점이다. 중국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로 보면요. 여전히 경제 성장률 5%, 6%예요. 근데 중국은 왜 날로 나빠진다고 하지?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즉각적인 원인은 세법 개정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세법 개정 특히 그 증권 거래세를 올린다. 네.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던 올랐던 간에 무조건 거래할 때마다 얼마씩 내는 수수료 같은 세금을 조금 올린 거도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 차익 과세 그거 과세 대상을 지금까지는 이제 50억 이상의 거래였는데 이제 그것을 10억 이상으로 올리면서 그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는 뭐 그런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리가 안 낮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됐죠. 네, 동결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세법 개정이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의 몫을 줄여서 올릴 수 있는 주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기업이 돈을 잘 벌든지 그 두 개밖에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뭐냐면 그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이익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익 중에서 지배주주가 먹는 부분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주식 거래할 때 보면 소위 컨트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배주주의 프리미엄 그게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거래하는 주식하고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의 가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그 대신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상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날 거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지배주주의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아마 계속 그런 방향으로 모든 법이 다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 내에서. 그건 일반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럴수록 그 권력 공백, 그 힘의 공백을 누가 차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전문 경영인이거나 노조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 경영인의 힘이 커져서 또 노조의 힘이 입김이 커져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험들을 보면 다 반대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약을 한번 보면요. 전문 경영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이잖아요. 유한양행 꽤 괜찮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전문 경영인 기업이 그런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기아자동차, 기아그룹이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였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밀어줬고 시민단체들도 엄청나게 거기 지지를 보냈고 했는데 결과는 뭐였냐?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가 뭐냐? 경영이 제대로 잘 안 됐고 경영자하고 노조가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가지 제품 그저 그렇지. 그럼 기업이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망하는
망하는 거죠. 그게 대한전선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 기업들이 가끔씩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참 말하기 불편한 건데 지배주주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면 정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욕하는 거죠. 그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욕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더해요. 그게 전문 경영 기업들이 망했던 이유고 노조가 강해지면 그 기업이 현찮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다 그 회사 돈 빼먹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힘이 약해지면 주가가 오른다? 저는 아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배주주들이 갖고 있던 그 주식의 컨트롤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일반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약간 오르는 거다. 지금 올랐던 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위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 기업의 이익이 올라갈 거냐? 오히려 반대다 그거는. 기업이 이익이 올라가려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원가는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원가가 낮아질까요? 원가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노란봉투법 법안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주주에게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이 나야 주가도 오르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지배주주가 뭐 정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익이 나야 뭘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요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배주주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지배주주의 문제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의 컨트롤 프리미엄,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프리미엄 그거를 나눠 갖는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펀더멘털의 문제인 거고 또 기업의 그 PER이라든가 PBR이 낮은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이익이 날 것인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부분을 지배주주가 힘이 약해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한국 사회의 저는 신뢰 수준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지배주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배주주도 나오는 거고 그들이 노조도 만드는 거고 그들 중에서 전문 경영이 나오고 그들이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그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 한국인이. 그게 바뀌어야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게 안 바뀐 거고 아무리 법을 어떻게 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질 않는데요. 그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예가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 부동산은 뭐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미래에도 더 오를 거다라는 그 심리 혹은 투기 마음으로 막 계속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아졌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주식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할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 널린 게 주식인데 한국 주식 부족하면 미국 가서 미국 주식을 해도 되는 거고 이제는 정말 투자 대상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아파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직장인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해요. 계속 봐야죠. 예, 그거 계속 봐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도 보고 제 동료들도 그거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연구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본업이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업 열심히 하면 그게 수익률이 제일 높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만은 그러면 그거를 전문가한테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을까? 못 맡겨요. 불안하죠. 누구나 다 불안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너무나 널려 있어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뭐 분석 보고서를 내잖아요. 마지막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매수 추천, 매도 추천. 90% 이상이 다 매수 추천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반반은 돼야지. 반반은 돼야 그게 정직한 분석 보고서 아닙니까? 애널리스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한테 돈을 맡기기를 불안해해요. 다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 해요. 자, 직접 할 때 제일 확실하게 그 투자 대상을 거짓말 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주식이냐? 주식은 너무 불안하죠. 왜? 지배주주도 거짓말을 하니까.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제일 확실한 대상이 뭐냐? 아파트예요. 몇 동 몇 호 하면 가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도면만 봐도 벌써 알죠. 다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네, 다 어떻게 알죠. 생겼는지 알죠. 단독주택만 해도 불안해요. 이게 주인이 뭐 비세고 겨울에 어떻고 뭐 이런 거 거짓말할지 정말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만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에도. 하지만 그런 디스카운트, 신뢰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디스카운트가 없는 게 뭐냐. 그게 유명 아파트들인 거예요. 몇 동 몇 호 하면 다 누구나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언제 지어졌고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대지 지분이 얼마고 다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정직한 투자 대상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제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투자가 거기다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국내 주식과 국내 뭐 수도권의 아파트 투자했을 때 수익률 뭐 결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니까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 신뢰 문제가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하고 뭐 달라지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다가 스마트폰 놓고 갔는데 안 집어가더라. 이런 거는 많이 바뀌었죠. 많이 정직해졌는데 사실은 왜 정직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거긴 다 CCTV가 달려있는 데들이에요. 잘 따져보세요. CCTV가 있는데 또는 있을 법한 데와 그렇지 않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너무나 차이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 한 기관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또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거를 그냥 지배주주를 압박한다고 해서 배당을 더 늘리도록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배주주가 먹어왔던 그거를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 정도 수준이죠. 나눠 가지는 수준인 거지. 기업의 이익을 또 기업의 혁신 능력 또 한국인들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그거와는 전혀 무관한 장치들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부동산도요. 일부 지역만 오르게 될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가격이 올라갈 만한 즉 수요가 늘어날 만한 지역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이 급속히 발전을 할 때 그때 지방의 도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산업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 1990년대부터 이제 수도권 주변에 거주용 신도시들이 생겨났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울산이라든가 저 안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들 이런 데들은 다 이 산업 도시이고 제조업 도시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이 한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 제조업을 다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도시바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다 무너진 셈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한국 기업이 추격을 해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기업이 지금 한국하고 그런 관계예요. 다 따라왔어요. 이미 넘어섰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이 이제 직접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났죠. 다행스럽게 2012년 그 무렵 이제 한미 FTA를 하면서 관세가 쫙 떨어지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고 다른 지역의 수출들도 중국하고 계속 충돌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지역에서 중국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가성비로. 미국 시장은 괜찮았는데 미국은 또 트럼프가 나와서 또
저렇게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미국 시장이. 자, 그러니 이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여파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다 지방 도시들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여수 뭐 이런 데들 다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35,000 그걸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부동산에도 직접 영향을 줄 거고. 그런데 올라가는 데도 분명히 있다. 다른 나라의 케이스들도 보고 그러면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젊은 부자들이 나올 가능성, 굉장한 부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AI 때문에. AI 때문에요. AI 때문에. AI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AI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들 무지하게 많겠죠. 그럼 뭐 회계사니 뭐 변호사니 판사니 다 위협을 받게 될 텐데 의사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 거예요. 또 그걸 잘 쓰는 사람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장이 한국이 아닐 거예요. 그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될 거예요. 한국인들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십만 명은 저는 생겨날 거라고 본다. 당장의 요 유튜브에서도 예. 먹방 같은 거는 글로벌하게 보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은 그냥 수입을 턱턱 벌어서 강남 아파트 그냥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5천만 명이잖아, 우리가. 그죠. 수십만 명이라 그래봐야 1%. 그러니까 초양극화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AI 때문에 어쩌면 지지부진하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계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먹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요. 그 동네 식당을 하더라도 글로벌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갔었는데 리스본은 먹으러 가는 데입니다. 거기는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먹으러 가는 데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해산물 요리를 제일 많이 먹는 데가 포르투갈이에요. 조그만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한국인들도 많아요. 가면 구글 평점을 보고 식당을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뭐 거기 뭐 어떻게 알아서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구글 평점 보고 거기 구글 이제 댓글들 달린 것들 보고 가거든요. 가면 꼭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 또 유심히 잘 관찰을 하면요.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영어들을 써요. 포르투갈에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영어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동네 식당에 가면. 왜?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와서 구글 평점 보고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식당도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일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에도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저 다카야마 같은 시골 정말 촌구석의 식당들, 조그만 식당들, 할머니가 하는 식당들에도 외국인들이 넘쳐.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시장이 되는 거죠. AI는 특히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잖아요, AI 속에서는. 지금 보면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퍼플렉시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게 다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글로 다 하잖아요. 한국에서 만드는 AI도 영어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떼돈을 버는 거죠. 한국인들 중에도 수십만 명이 저는 성공을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들이 돈을 벌면 미국 가서도 집을 사겠지만 한국에서도 집을 사겠죠. 어디에 살 거냐, 그들이. 그게 그 지역은 오른다. 젊은 부자들이 투자할 때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집값이 오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투자를 다각화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젊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국장 탈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이제 동네 식당을 하더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인스타에다가 자기 음식 올리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식당조차도 그런데 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직장을 잡는 것도 저는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지금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시작이고 이거 언제 뒤집힐지도 몰라요. 그리고 뒤집힐 요인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쌀 시장 개방시켰다고 했고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도 분명히 캘리포니아의 그 쌀 농민들, 쌀 업자들, 그 생산업자들은 아마도 희망에 부풀어 있을걸요? 한국에 수출한다고? 그쵸. 이게 왜 말이 다르죠? 협상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종의 정치 쇼라고 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거를 문서로 만든다? 다른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인 거고 아직도 난제들이 첩첩산중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쌀 문제죠. 네. 쌀, 쇠고기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 열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선 이제 문서로 만들 때는 이제 싸우가 되겠죠. 싸우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새로 시작하는 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치명적이지만 아직 말도 안 꺼낸 게 있어요. 그게 주한미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이에요. 미국 동맹으로서 한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 한국은 뭘 하냐? 그 문제예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인데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은 경제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까지 뭐 아예 내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게 한국이 미국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예. 한국은 미국을 도와서 중국하고 전쟁해야 돼. 그거죠. 뭐 직접 총뿌리를 겨누진 않더라도 군수물자를 제공을 지원을 하다 최소한. 뭐 기지를 한다든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쪽 진영이.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은 거기에 섰어요. 입장을 이미 정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국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 견제하는 쪽으로 가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죠. 오바마 때부터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답 안 했어요. 계속 노 코멘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냥 동맹인데 봐주지. 지금은 트럼프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어느 편이야? 주한미군 나 뺄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근데 아직도 안 정하잖아요. 우리는 안 정하고 싶을 거예요. 중국을 괜히 중국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뭐 있어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자, 근데 그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해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네요. 답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답을 안 하면 네. 아마 보복이 들어올 거예요. 미군을 빼든가. 예를 들어 지금 28,000명인가 되는데 네. 그거 뭐 한 1,000명 놔두고 나머지 다 저 오키나와 같은 데 또는 괌 같은 데로 빼어 나갈 수 있어요. 대중국용으로. 그리고 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뭔가를 남겨둘 가능성도 있죠. 그걸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 너네가 중국이랑 전쟁했을 때 돕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되니까 빼겠다 하면 사실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지만 네. 트럼프는 그것도 무시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FTA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무관세였죠, 사실은. 네, 무관세 0%였어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꾸고 싶으니까 바꿀 거야. 네, 그냥 바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상호 방위 협정도 마찬가지예요. 바꾸고 싶으면 나 이거 그냥 무시할 거야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미국하고 전쟁을 할 겁니까? 우리가 뭐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트럼프가 직접 요구를 해왔을 때 그때 나 싫어. 나 중국하고도 잘 지낼 거야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정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분명히 분위기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된 거고 일본과 필리핀은 진작 그래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은 교수님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대중국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확정짓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만큼 관세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죠. 저는 그러면 엄청난 관세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35% 40% 막 갈 수도 있고 50% 뭐 이런 거죠. 그 스위스한테 지금 35%? 39%인가? 예, 뭐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뭐 100% 할 수도 있어요. 뭐 트럼프 마음이죠, 그거야 뭐. 중국한테 130% 매기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지금 트럼프하고의 협상에 있어서는 네.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자기가 했던 말도 몇 시간 있다가 확 다 뒤집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다. 확실한 건 없다. 네. 관세 협상 이제 시작이다. 특히나 주한미군 성격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곧 정말 센 걸 할 거다. 그렇죠. 진짜 협상이 그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피하고 싶은
협상인데 선택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야 한다면 몇 가지를 따져봅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미국하고 등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 정치도 중국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지금 홍콩이 되어가는 거 봐도 그렇고 대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대만도 중국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국적인 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알아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테니까. 자,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그걸 원할 거냐? 그건 아마 그거 원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될걸요. 대다수는 미국식 시스템을 원할 거예요. 미국과 같은 정치. 투표하고 싶죠. 그렇죠. 당이 지배하는 거 원하지 않죠.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요. 미국 시장을 버리고 중국 시장을 얻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우리가 뭐 팔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는 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이 비교 우위가 있죠. 가성비가. 그렇죠. 그 지난 10년 동안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정체되거나 계속 줄어들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 늘어왔어요. 특히 한미 FTA를 하면서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데보다 우리가 상대적인 가격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잘 팔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을 버리고 중국 시장을 얻었을 때 지금은 한국의 수출액이 양쪽이 똑같아요. 둘 다 한 400억 달러 정도 되든가? 그러니까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이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런데 중국에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뭘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요? BYD가 더 싸죠.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은 다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철강 수출할 수 있나요? 조선 수출할 수 있나요? 선박? 원자력 수출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수출할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성비 면에서 중국이 훨씬 낫거든. 한국이 중국에 꽤 수출을 했던 거는 그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갖다가 최종 제품 만들어서 그들이 또 다른 데 수출하는 그것 때문에 중간재 이것 때문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중국 편에 가 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과 자유롭게 오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이 기술이 뛰어나요. 중국보다 뛰어난 것들이 꽤 있어요. 중국 기업이 그 기술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영입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는 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에 스카우트 당하는 건 좋아하는데 중국에 스카우트 당하는 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돈 때문에 좀 갖는 것 예, 같고 내가. 그 눈치도 좀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런 게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미국엔 갈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렇죠. 선택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며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던 기술 우위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얼마 못 갈 거라고 봐요. 그쪽에서 엄청난 돈 주고 데려갈 거예요. 한국 기업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또 좋아할 것이고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중국에다가. 미국에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제조업조차도 지금 가격 우위가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걸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고 또 지금 뭐 K-팝 문화 같은 것도 지금 이번에 뭐 K-팝 데모노트 쓰려고 애니메이션 대박 났는데 예.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거 하나형으로 다 때려잡잖아. 그렇죠. 그런 거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뭐 돈 좀 벌었다고 말이야. 니네들이 뭐 중국 문화 다 가져가서 그래놓고 너희 거라고? 그거는 공산당 수준이 아니고 일반 중국 인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싫어해요. 한국인은 되게 싫어하죠. 돈 좀 벌었다고 저 꼴값 하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중국과 같은 세력권에 들어갔을 때, 뭐 중국 세력권 안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 얻을 이익이 뭘까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에요. 오히려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닌가. 홍콩이 되어가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중국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냥 정권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살아갈 나라, 20년 후에 내 자식이 살아갈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건가? 미국과 같은 나라인가? 아니면 중국과 같은 나라인가?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요, 미국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을 얻어야 된다. 아주 쉬운 사례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미국은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가면 널렸단 말이에요. 그쵸. 실제로 제가 어떤 기업 비율을 봤는데 네. 최상위권 학력을 가진 비율 중에 유대인 비율이 3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회사 하나. 예.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엔지니어들, 한국인 비즈니스맨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인 투자. 그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와서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은 쫓아내는데 하지만 고학력, 소위 탤런트들,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 기업가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원자력 관련된 그런 인재들, 조선 관련된 인재, 반도체, 뭐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미국이 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한국이자 미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 또 기회, 그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완전히 인재 유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쵸. 뭐 요즘 얘기되는 게 현대자동차공장 다 미국 가서 지금 우리나라 뭐 먹고 사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멘탈리티, 한국인들의 심리가 현재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뀌면, 심리가 바뀌면 그러면 미국이 한국이 되는 겁니다. 왜? 얼마든지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취직하고 미국에서 일하다가 경험 쌓아서 또 한국에도 오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돈도 갖고 오고. 예, 돈도 갖고 오고 또 거기다 미국에다가 투자도 하고. 그러면 미국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가 저 서울에서 벌고 뭐 저기 부산 가서도 뭐 공장도 했다가 국내처럼 생각을 하는 거네요. 예.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 요번에 아예 사장을 미국인으로 앉혔더라고. 근데 현대차만 지금 그걸 성공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현대 기아차 그룹 이렇게 변한 걸 놓고 보면요. 굉장히 잘했던 게 2000년대 중반에 그 정의선 그 당시는 부사장이었던가 부회장이었던가 그 기아차를 맡으면서 BMW 출신 디자이너를 영입을 했습니다. 부사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기아차가 잘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도 디자이너들 다 외국인 출신들이잖아요. 폭스바겐 뭐 이런데. 예, 출신들로 싹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예 사장까지 미국인으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도 사실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떤 기업이든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CEO들은.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시도를 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LG전자 생각을 해보면 2009년인가 남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LG전자 부회장이 되면서 그 부사장급 CEO들을 5명을 외국인으로 앉혔죠. 5명, 무려 5명을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어요.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3년 있다 다 나갔어요.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게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 외국인 임원하고 섞이질 못해. 그래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그래서 외국인 임원하고 한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한국인 임원끼리 또 회의를 다시 했대요. 그거는 단순한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도 물론 불편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걸 견디기 힘든 거고.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 TSMC 출신 부사장, 대만 TSMC 출신 부사장을 최근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HBM, AI 반도체용 SK 하이닉스가 그걸로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HBM으로. 삼성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TSMC거든요. 그래서 TSMC 출신 부사장을 영입을 한 겁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반도체 D램 용접하는 거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전수해 달라고 그 사람을 영입을 한 거죠. 그 사람도 3년 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삼성 그건 못했어요.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거 바꿔야 돼요. 현대차한테 배워야 돼요. 그걸 정말. 다른 기업들도. 단순히 기업이 배워야 되는 걸 떠나서 한국인 스스로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지금.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왜냐하면 인재는 대거 유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겠어요? 이런 폐쇄적인 때. 자기는 가서 미국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 자기 자식들도 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돌아오고 싶겠냐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뭐 다시 거기서 기업을 하고 자식들도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워낙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돌이잖아요. 어느 나라 가나 자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데니까 낯선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어떤 낯선 환경에 갖다 놔도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낯선
낯선 환경에 갖다 놓으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학 갔을 때 제가 80년대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마는 공부는 했죠. 공부만 했어요. 그 학생들끼리 파티하고 그러면 거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영어는 하지만 섞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 가서 아직도 한국인들끼리만 놀아요. 아직도 그런다고. 지금 바꿔야 돼. 그냥 지금 애들 학교에서부터 바꿔야 돼, 이제 이거를. 어른이 되면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부모가 낳은 자식들도 많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기회로 삼아야 돼. 그 아이들하고 잘 섞이게, 그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아이들을 글로벌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어린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한 10년 후면은 조금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어른들은 안 된다. 그래서 위기예요. 정말 위기예요. 한국 정말 위기다. 일단 미국에 의해서 내침을 당하게 되면 너 이제 가. 나 너하고 상관없는 나라야. 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 편으로 가서 붙어버리면 그냥 중국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어요. 한국이 중국이 되냐 미국이 되냐의 극도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한각의 관세 협상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를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원하는 거를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우리한테 얻어갈 게 있으니까 지금 막 협상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뭐가 첫 번째가 조선, 배 만드는 일이에요. 네.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해군이잖아요. 그렇죠. 바다건 미사일하고 해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요. 배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한 10년씩 걸려요. 10년도 더 걸려. 그래서 구축함 한 척이 비용이 10조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우리는 1조 5천억? 그 정도면 충분히 하나 만들고 한 3년에서 5년이면 다 만들어요. 미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 제가 최근에 그 미국 국방부 장관님이신가요? 네. 해군 무슨 참모총장님. 해군 장관. 장관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 배가 이게 수리만 막 5년씩 기다리는데 이러면 답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핵잠수함 같은 것도요. 수리받으려고 그냥 대기하는 몇 년씩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조선이 무너졌다. 예.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거를 세울 방법도 없어요. 왜? 사람이잖아요. 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거든요. 그 엔지니어들, 숙련된 엔지니어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은퇴하고 돌아가. 다 은퇴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새로 그걸 전공하는 사람도 없고 그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대학에서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미국 스스로가 배를 사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배를 사지를 않아. 특히 그 화물선 같은 건 사지를 않고 왜냐하면 원양어선 그런 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떠돌아다니는 거. 미국 사람들 그거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는 다 허드렛 일이니까 저 중국한테 주고 네, 수입이나 해요. 예, 그 한국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해온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다 없어졌어요. 원자력도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만들어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은 지금 적인데 그렇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네. 한국, 일본. 한국은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쌩쌩해요. 일본은 이제 비중이 낮다. 예, 일본은 다 늙어서 너무 늙은 거예요, 일본은. 조선에서 일본이 안 되죠, 우리나라한테. 예. 원전도 마찬가지. 원전도 그쪽은 터졌고 뭐 다 줄이고. 네, 일본이 원전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도 다 접은 거거든.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그 원자력 그쪽 전공 안 하고 다 그러고 뭐 은퇴하고 다 그러니 거기도 사람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그 문제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산업이라고 하는 건 다 그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사람을 갖고 있느냐? 중국하고 러시아를 빼고 나면 한국인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탈원전 하면서 우리도 없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원자력 공학과 이런 거 막 줄였잖아요. 거기에 안 가고 애들이 겨우 이제 살아난 거지. 우리는 아직 덜 없어진 거죠. 아직 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저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돈 안 냈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꼭 우리한테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조선이라 너네가 필요한 거 원자력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그렇죠. 공장 세울 테니까. 네. 니네 나라에다가 공장 만들어 줄게. 그리고 해군 배 다 만들어 줄게.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 미군 주둔 비용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따져봤을 때 그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 테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장애물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중국이 아마도 그 한화오션이 말이죠. 네. 한화그룹이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식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떨떠름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 그런데 정말 그 필리 조선소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거기서 1년에 몇 척씩 미국 해군 함정들이 공급이 된다. 한국 기술로 그 네. 중국 회사가 항공모함 무슨 구축함 막 쏟아져 나온다. 네. 중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지. 전쟁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한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압력을 넣겠죠. 압력을 넣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양쪽에 그 양다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될 없는 수가 없다.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이제. 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국한테 갖다 주게 되면 중국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척을 질 수밖에 없다면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기는 쪽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 이익이 되는 쪽. 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 저는 미국에 가서 붙는 게 훨씬 큰 이익이라고 봐요. 중국에 가서 붙는 것보다. 네. 중국으로부터는 우리가 얻을 게 없다, 이제. 얻을 게 없다. 네. 중국에다가 뭘 팔 수도 없고, 오히려 잃을 것만 있는 상황이 되어 가는 거죠, 점점 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 흘러갔잖아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이었죠.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거라는 거는 사실은 챗 GPT를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고 거기다가 제일 큰 투자를 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주가가 밋밋하다가 챗 GPT가 성공을 거두니까 쫙 올라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그런데 인공지능은 전기로 작동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인공지능 사용자들이 늘고 그 용초가 늘게 되면 전기 소모량이 지금의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의 한 50%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전기가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걸 식히는데도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발열이 나니까. 예, 에어컨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바다 속에 데이터 센터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에어컨 안 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열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을 식히기 위한 전기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전기 소모량을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일단 전기 양 자체를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간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헐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태양광은 안 되죠. 안 되죠. 바람이 덜 불면 또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풍력도 못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배터리를 또 잔뜩 갖다 놓고 저장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신재생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걸 또 땅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 전기 소모량, 소비량의 확대를 신재생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챗GPT 이런 데 오픈 AI 이런 데들이 다 자기 전용 발전소
발전소를 가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용 발전소. 기업들이 자기가 발전소를 지어서 가지려고 해요, 지금. 예. 그 발전소가 원전이에요. 다 원전 하나씩을 자기 전용으로 지금 두려고 지금 뭐 다 지금 협상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 닫은 폐 원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살려서 우리한테만 전기 줘. 아, 우리는 많이 쓰니까. 예. 우리가 많이 쓰고 그리고 일반 다른 전기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아, 자꾸 막 끊기고. 언제 정전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내 전용을 둬야겠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신재생 가지고는 불가능해. 그 미국 안에도 발전소 원전들이 수없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미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가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또 사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 기술자들 은퇴하고 또 산업이 죽었고. 예, 한때 한 6만 명쯤 되던 사람이 지금 한 9천 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 정도 그 수준이고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명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아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원전을 건설을 최근에 한 13년 걸려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한 5년 정도 그 원자로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원자로 작업을 하려면 파이프도 그렇고 이 용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접공이 없어. 용접공이 제대로 용접을 하는 용접공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작업한 걸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새로 했어. 5년 했는데 야 이거 가지고 사고 나겠다 싶은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용접공들 데려다가 다시 해서 10몇 년을 걸려서 최근에 하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건 잘해.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러잖아요. 돈 되는 거. 예. 하지만 현장에서 손발로 뭔가 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보세요. 반도체도 이 GPU 같은 거 다 설계를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도 다 자기들이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드는 건 못 만들잖아. 다 TSMC에다가 줘서 만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을 우리가 허드렛 일 하기 싫어서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것처럼. 그렇죠. 미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거네, 그런 일을. 그렇죠.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고 경쟁력이 없고 가성비도 엄청 떨어지고 실제 자기들이 하면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겁니다. 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제일 원전 건설 경험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중국, 러시아. 이 두 나라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안 되잖아. 그죠. 미국의 적국이니까. 네, 미국이 둘 다 안 되잖아, 이거는. 그죠. 그거 빼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냐? 이게 계속 그 문제예요. 또 한국이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빠진 시장, 중국이라고 하는 공급자가 빠져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가장 제조 강국이 누구냐? 그게 한국이다. 그게 한국인 거예요. 기술력도 있고 제조업도 아직 강국이면서 가격도 가성비 있고. 예. 한국만큼은 못하지만. 근데 중국은 안 되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 빠진 시장에서는. 우리가 2등은 하는 거네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거든. 그런 시장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전 설계는 다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 SMR 있잖아요. 소형 원전. 그 소형 원전이라고 해도 뭐 이 보일러만한 그런 게 아니고 소형 원전도 커요. 소형 원전이라도 보통 원전이 1기가와트 이상이거든요. 그 소형 원전이면 한 500메가?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또는 한 3분의 1 정도 그런 크기의 원자로가 SMR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달려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공장에서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빈 땅에다가 기술자들 와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원전이 그 정도 레벨이다. 예. 고정가 한 300메가 500메가 정도 되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 공장에서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지고 안전성도 훨씬 올라갈 수 있다. 그쵸. 이런 계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용접공도 필요 없는 거죠. 예. 용접공도 공장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만 만들잖아요. 그거를. 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값이 비싸요. SMR 하나만 만들면. 근데 대량 생산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대량 생산을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잘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당신네들이 원전 설계도 가져오잖아. SMR 설계도 가져오면 내가 그 원자로 만들어줄게. 설계도 대로. 대만의 TSMC가 반도체에 대해서 하는 역할을 원자로에 대해서는 두산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하청 수준이 아니라 진짜 TSMC 수준으로 지금 중요한 분야인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분야인 거죠. 이게 지금 AI의 미래니까. 전기. 그렇죠. 다 이게 AI하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미중 전쟁 패권에서 결국에는 요즘 뭐 드론 전쟁, AI 전쟁 하니까 그렇죠. 이게 안보와 직결되는 거고. 예. 아, 그러니까 결국 앞선 화에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그럼 한국 너가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네요. 그건 못 주죠. 아, 이게 먼저 돼야지 우리 편이니까 널 믿고. 그렇죠. 동유럽 국가 체코도 마찬가지예요. 체코 원전 입찰할 때 네. 원전 최고 강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이거든요. 러시아, 중국 다 빠졌잖아요. 체코 원전은 원래 러시아 거였어요. 러시아제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빠져 있어. 아니 언제 러시아 식민지가 될지 알 수 없잖아, 자기들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듯이 또. 예,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러시아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중국은 러시아 편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남은 데가 어디예요? 한국, 프랑스 이런 데인데 프랑스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원전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씩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네요, 지금. 굉장히 있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원자로를 만드는 그 일뿐만이 아니고 건설. 현대건설이 최고예요. 원전 건설하는 거. 현대건설과 아파트 짓는 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원전도 잘 만들어요. 발전소 만드는 거. 예. 그거 아무나 못 하는 거거든. 실제로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뭐 해서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 용접 못해서 뭐 5년 지은 거 다시 했다면서요. 예. SMR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 공장에서 이 보일러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네. 원자로. 그쵸. 그거를 현장에 갔다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설치하려면 거기도 뭐 그 대형 원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콘크리트 갖다 하고 뭐 다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현대건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전선이요? 전선이요. 지금 LS 전선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예. 있어요. 왜 그러냐? 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또 전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또 곳곳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광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결 수요, 변압기 이런 수요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국산은 못 쓰겠어. 중국산은 못 쓰고. 걔네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전기 막 전쟁할 때 끌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제도 안 되고. 일본 거는 뭐 성능은 일본 거는 괜찮을 텐데 일본은 너무 늙었어요. 늙고 비싸고. 모든 게 늙었어요. 한국처럼 빠릇빠릇하고 기술 좋고가 다 토탈 패키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중국이 빠지는 시장에서 제조 강국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중국이 빠진 시장에서. 빠진 시장에서. 네.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런 시장을 잘 잡아서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그럼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이룰 수 있죠. 그 분야로. 사실 대만은 TSMC 하나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철강하고 석유화학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석유화 뭐 다 망했죠, 중국. 다 망했죠? 중국 때문에 망하잖아요. 철강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그것도 또 중국 때문이에요. 조선 망하려고 했었죠. 그쵸, 누구 위험했죠.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원전도 똑같아요. 다 뺏겼죠, 이제. 그런데 살아나지 않아요. 왜? 중국이 배제된 시장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겨난 거예요. 그 공백에서는 한국이 최강자인 거죠. 이 시장을 잡아야 된다, 지금. 조로의 기회가 딱 한국에. 그렇죠. 여기 이 시장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 러시아하고 같은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빼고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뭐 중국한테 가성비에서 안 그럼 될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 편에서 해야 된다. 예, 저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 네,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렇다. 당분간은 독점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말 그러니까 중국 배제된 시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중국이 빠진 시장. 그렇죠. 미국과 협의가 잘 됐을 때. 예. 그러면 한국이 최소한 5, 6년 정도는 독점이다. 누구도 여기에 덤빌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첫째, SMR 지금 한 50개 정도가 지금 개발 중이에요. 한 개도 성공 못했어요. 미국에서 하나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첫 번째는 실패.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성공뿐만이 아니고 비용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과연 만들 수 있는 설계를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그 설계는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는데 어쨌든 성공은 아직 못 어쨌든 하고. 협력해서 설계가 지금 성공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 아직 없다. 하나가 지금 작동 중에 있는데 그건 러시아제고 사실은 지금도 소형 그 SMR들이 많이 있어요. 작동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 안에 다 원자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SMR이에요. 근데 너무 비싼 거야. 그건 군사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전기 발전용으로 일반 소비자용으로 그걸 쓰기에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값이 싼 소형 원자로를 지금 만드느라고 난리들을 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뭐 다들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가 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자, 그게 단서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이게 썩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마음 먹고 달려들면 10년이면 된다. 예, 산업을 만드는데 자, 그러면 한국만 그걸 할 거냐? 한국이 그래서 돈을 엄청 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달려들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데 멕시코,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만약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경제 재건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원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러시아제 원전이 많았다. 그쪽은 약간 소련 기술력도 흡수할 수 있는 그렇죠. 점이 있네요. 네,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기술자들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거기는. 말도 다 통하겠다. 같은 말 쓰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이 생길 겁니다. 반도체만큼의 그런 기술적 우위가 있는 산업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반도체도 기술 우위는 아닙니다. 이게 다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D램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로 올라선 거는 치킨 게임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산업인 거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그거는 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도 그런 문제인 거고 그런 가성비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할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저는 방산도 똑같다고 봐요. 방위산업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 글로벌 시장이 원전, 조선, 방위산업 이게 다 같은 구조인 겁니다. 지금 이게. 중국이 배제된 시장. 그렇죠. 한화오션이나 대한조선 같은 조선주도 8월 1일 금요일 주가 폭락 쇼크 때 나홀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방위산업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시장에서 한국이 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제일 빠르고 값도 좋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돈이 잘 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달려들지 않을 나라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라고요. 재래식 무기들은. AI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래 또 잘 만들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유럽 나라들. 예, 그런 기술자 데려다가 그 기술 전수받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베트남,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아마 앞으로 이 방위산업의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실전을 하고 있잖아. 실전을 하는 데다가 이 드론이라든가 AI 뭐 또 이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엔지니어들, 최고의 가성비를 낼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지금 실전에서 양성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이렇게 서방에서 돈만 좀 지원해주면 그 노하우 살려서 그냥 순식간에 그러면 지금도 수출하는데요.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예. 좀 안 믿어지죠? 그쵸. 막 여기서 이 실전 안 하는 우리나라들은 야, 여기서 드론을 달면 어떻게, 근데 거기는 야, 그런 거 드론 달면 안 돼. 다 필요 없어. 비싸지고. 뭐 이거 대충 철판으로 떼.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야, 대충 철판으로 해. 또 우리 사무실 있어야 되는데. 야, 뭐 무슨 사무실이 필요해. 그냥 창고에서 그냥 해. 이런 거죠. 밤새서 하고. 그쵸. 그러면서 그야말로 실전에서 지금 실력들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같으면 그게 국영 기업들이에요. 방위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다 민간 벤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벤처 하시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제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방산 관련 벤처 하시는 분들. 드론, AI, 뭐 이게 방산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방위산업 무기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기술 개발해서 그래서 과학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기술 개발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니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거 방산업체에다가 설계도 주고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지금은 오히려 벤처기업들, 팔란티언이 뭐 이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서 정부한테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더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 방위산업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 주도 방위산업이에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
이것도. 그럼 우리나라에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분야, 하나오션, 대한조선 같은 조선 분야, LS 전선 같은 전선 분야, 현대건설 같은 건설 분야가 다 중국이 배제된 요 미국과의 협의의 시장에서 굉장한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쭉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국에는 또 치열한 경쟁이 한 5, 6년 뒤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벌린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나라들도 다 들어온다 이제. 이게. 그때 이겨야 삼성전자처럼 이제 디램 시장 평정하듯이. 그렇죠. 그때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되지만 가성비를 잘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럼 짧게 보더라도 그래도 뭐 한 5, 6년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일시적 독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럼 주가는 당분간은. 그동안은 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그것이 다 반영이 됐다면 이제 그럼 얘기가 다른 거지 이제. 그거를 선반영됐다고 보느냐 아니냐가 이제 투자자로서의 분석 포인트다. 그렇죠. 근데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SMR이 과연 성공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러려니와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나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가성비를 당장 낼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그 미국 기업 그것을 얼마나 유리하게 한국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봐요. 예전에도 이 웨스팅하우스를 두산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도시바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일본 도시바가 그걸 인수했어요. 예, 웨스팅하우스를. 아마 한국 기업보다 3배를 더 써냈다 그러든가, 엄청 써냈는데 망한 거죠. 도시바가 그거 완전히 파산하고, 그래서 그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를. 그거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이. 그러면 굉장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미국 기업이 되는 거니까. 한국 기업이자 미국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인 거죠. 네. 싱가포르도 그걸 잘한 거예요. 잘한 거다. 근데 싱가포르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입니다. 네, 스위스하고 똑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나라. 그 세 나라가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보면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라. 그죠. 싱가포르는 뭐 도시국가 수준이고. 그죠. 그 땅도 없는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스위스는 그냥 산골짜기예요. 정말 농사지을 땅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산골짜기. 둘 다 세계 최고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그냥 나라가 세 개야. 나라가 조그맣지만 그 안에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배경 기반은 충분히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산업적인 기반은 있다. 기반이 있다. 근데 안 되는 게 한국인들의 낯가리는 문화예요. 낯가리면 안 돼, 이제. 애들한테도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돼, 제발 좀. 낯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K-팝이나 우리나라 문화 수출하시는 분들은 해외 외국인하고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잘 못 어울려요. 그래요. 아카데미 시상식 때도 한번 보세요. 잘 어울리나. 정말 잘 못 어울려요. 그래요. 예, 잘 어울리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윤여정. 그분은 잘 어울리시더라고. 아이들을 바꿔야 되고, 네. 아이들부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인사 잘하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라 그러고, 그것부터 해야 돼요. 중국 경제 상황 안 좋죠. 중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백화점도 문 닫는 데들이 많고, 거리에 노숙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탕핑족을 넘어서 B1, B2족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탕핑족은 그냥 집에 좀 누워있자. 적극적인 실업자. 적극적인 실업자. 네, 그게 탕핑족이잖아요. 네. 나 실업자 아니야? 나는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거야? 네. 라고 하는 게 탕핑족인데, 그야말로 정신승리인 것이고요. B1, B2족은요, 지하 1층, 지하 2층족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가게로는 못 가. 비싸서. 그래서 싼 데만 찾아다닌다는 게 B1, B2족. 예. 지하에 있는 임대료 싼 가게에서 싸게 파는 것만 찾아간다. 예. 음식을 먹어도 돈이 없어서. 예, 돈이 없어서. 실업자가 워낙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요, 중국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로 보면요, 여전히 경제성장률 5%, 6%예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잖아요. 1%도 안 되는. 또 0.8 된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죠. 먹고 살만 하잖아요.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5%, 6%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날로 좋아져야 돼. 근데 중국은 왜 날로 나빠진다고 하지?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GDP를 계산하는 방식에도 또 뭔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그 자동차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간 5,100만 대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팔리는 게 2,500만 대 정도가 된대요. 나머지 2,600만 대는 그러면 수출을 해야 돼요. 실제 수출하는 대수가 한 600만 대인가 그래요.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 대, 1,600만 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능력은 몇 배가 놀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GDP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GDP라고 하는 게 뭔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산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철강도 생산하고 뭐 온갖 건설 업체들도 돈 벌었을 것이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 다 경제 성장률에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한 거냐? 쓰레기를 만든 거잖아요. 수출을 못하고 그냥 어디 세워놓은 사진도 막 있더라고요. 그냥 막 그렇죠. 몇백만 대 그냥 서 있어요. 쓰레기를 만든 거,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를 만든 셈이 된 겁니다. 그건 처치할 수도 없어. 수출도 안 돼. 그런데 그걸 만드느라고 뭔가는 생산을 했기 때문에 GDP에는 들어갔어. 경제 성장률에 다 잡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의 은행 금융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의 큰 은행들은 대부분 다 국영은행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서 대출을 하죠. 그런데 2013년, 14년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는 2017년 무렵부터 시진핑 주석이 방주불초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방주불초라고 하는 게 우리도 유행처럼 잘 말하는 게 있어요. 집은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은 리브 하는 거지 바이 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은 거주용이어야 하지 투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방주불초예요. 중국어로 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고 거주, 불은 아니다. 초는 투기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돈으로 막 투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전세나 월세 살다니 적당히 내 능력에 맞게 내 돈 주고 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중국인들이 주택에 대해서 투기용으로 너무 많이 사고 팔고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을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게 2017년인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은행들이 어떻게 했느냐? 건설업체들 이제 대출을 덜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0년에는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해서 건설업체 중에 전체 자산 중에 대출금 비중이 80%를 넘으면 대출금 회수.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대출을 본격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조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고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선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계속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산단 말이죠. 근데 건설업체가 저렇게 부도가 나니까 중도금 안 낼 거 아닙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은 더 자금난이 악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사가 다 중단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 주택 가격 떨어지고 건설업체들 더 망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국영은행들은 어디다가 돈을 공급을 했느냐? 그 자금을 건설업체에서 회수한 거를. 그거를 다 첨단 산업으로 공급을 한 거죠. 그게 전기차, 방위 산업, 딥시크 뭐 AI.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첨단 그러니까 산업. 시진핑 주석이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거, 폼나는 산업들인 거죠. 그렇죠. 옛날처럼 뭐 공장에서 막 이런 거 말고 미래의 먹거리. 미래 산업들인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다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요, 산업을 지원하더라도 이제 주로 소비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물건 살 때 보조를 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중국은 업체들한테 그냥 싼 자금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국영은행들이.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데로는 돈이 안 가. 소비로 가는 돈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잉여 생산력, 과잉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뭐 공장을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긴 만들어야지 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다 GDP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생산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그게 수출은 안 되고 수출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내수도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구조인 겁니다. GDP에는 다 잡히고. 그럼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네. 경제가 너무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소비 진짜 쿠폰을 정부에서 이렇게 뿌렸잖아요. 15만 원씩. 그렇게 안 하고 삼성전자한테 다 몰아줘서 막 반도체 미친 듯이 만들었는데 안 팔려. 그거죠. 그런데 뭐 만들긴 만들었으니까 생산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 건설업체도 돈 벌고 뭐 했으니까 GDP는 올라가. 그렇죠. 통계는 좋아. 근데 다들 힘들어. 예.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과거에 소련도 그랬어요. 소련도. 과거에 소련도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러니까 GDP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1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이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무엘슨 경제학으로 경제 원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경제 원론이야. 근데 폴 사무엘슨이요. 수십 년 동안 소련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앞으로 머지않아 소련이 미국을 넘어선다 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네, 왜? 계속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다못해 조그만 먹거리 하나를 사려고 해도 몇 시간씩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돼. 네, 돈은 다 그런 무기 만드는 거, 뭐 그런 폼나는 것들 있잖아요. 우주산업 막 이런 거. 그렇죠. 우리 그건 막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소련의 88 올림픽 때 한국 왔더니 야 우리는 지금 치약이나 양말이 슈퍼였는데 한국은 막 그게 넘친다고 놀랐다는 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팔리니까. 그게 자본주의죠. 근데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고 당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만들지. 그런데 대부분 그게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폼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GDP가 계산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이후에 지금 그렇게 온 겁니다. 첨단 산업을 잡아먹는 거죠. 첨단 산업. 첨단 산업. 다른 나라의 첨단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의 주력 산업인 거예요. 그게. 중국이 돈을 쏟아붓는 산업들이 한국의 주력 산업. 한국이 과거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뛰어넘은 산업. 그거를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할 수가 없지. 이제 그 시대가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안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걸 결국 못 해내야. 못 해내야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막을 방법은. 근데 그거를 일부 산업에서는 미국이 막고 있는 거지 지금. 하지만 철강이라든가 이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막지 않으니까 미국이 안 막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건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그냥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중국 국민들은 힘들고 참 너무 피폐해졌지만 네. 중국의 첨단 산업은 계속 무제한적으로 돈 쏟아 부으면은 뭐 세계 시장 먹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결국 전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전쟁하는 산업들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소련의 산업들이 다 전쟁을 위한 산업이고 북한의 산업들도 다 전쟁을 위한 산업들이고 그렇듯이 중국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소위 첨단 산업 또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놓고 보면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들인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국민들의 삶은 이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전쟁 산업을 키워서 미국화 세계를 양분하겠다 그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목표. 그건 확실하게 그건 정한 거죠. 그래서 공산당 창당 뭐 100주년이 되면 뭐 중국의 고토를 다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 통일한. 네, 대만 통일. 근데 저는 대만 통일 정도가 아닐 거라고 보고 저는 분명히 러시아하고 부딪혀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 있잖아요. 거기 다 청나라 땅이었어요. 분명히 그거 먹으려고 그럴 거다. 그리고 아마 한국도 욕심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왜냐하면 한국 조선시대에 한국 사람들, 우리 선조들 스스로가 우리를 소중하라고 스스로 그랬잖아요. 소중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그리고 시진핑이 그 트럼프 만났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다고. 뭐 그게 뭐 틀린 말만도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할 거다 한국에 대해서. 예, 그거는 공산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인 거고 예전에 김구 주석 상해이 임시정부 때 김구 주석을 밀어줬던 그 세력이 장개석이잖아요. 장제스 총통. 그렇죠. 대만으로 쫓겨난 국민당 장. 그렇죠. 국민당의
그 총통이었잖아요. 그 중국 총통이기도 하고. 그 장제스의 국민당도 조선, 한국을 속국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도와만 준 게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이 한반도는 자기 땅이에요. 최소한 우리말 듣는 사람들로 영향력은 있어야 돼. 예. 지금 북한처럼. 예. 그리고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도 다 자기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 예. 예. 황제 시대에. 예. 그걸 되찾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그거를 잃은 것을 국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년 국치. 지금까지 치욕을 당했다. 그 치욕의 핵심은 과거의 영토를 잃은 거예요. 청나라 때 영토를. 그거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교수님은 결국에는 한번 붙어서 그걸 되찾거나 되찾지 못해서 결론이 나야 그 생각을 바꾸든지.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평화롭게나 어려울 거다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네. 안 바꾼다. 그거는 단순히 공산당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무슨 주석의 생각도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 인민의 합의라고 저는 봐요. 한족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나마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 남한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전투력, 무기 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앞서요. 숫자 면에서는 중국이 많지만 선박도 해군 함정 같은 거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그 성능 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앞서는 것이 전투 경험입니다. 전쟁 경험. 중국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중국 병사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1950년에 한국전에 참전한 그 의용군들 주로 이제 조선족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없다.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거든. 중동에서도 하지 뭐 온갖 데서 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세계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미국이 앞서죠. 하지만 정말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왜냐하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러면 경제전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전쟁,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적응을 하고 있고 중국이 트럼프 1기 때 벌써 다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숫자 면으로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액의 GDP에 대한 비중이 1.5%예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네요, 중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서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치적인 제스처들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게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에게. 물론 수출을 하는 그 당사자 기업이나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미 수출이 중요하지만 중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미미한 수준인 거죠. 1.5%는. 우리는 7.5%예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GDP에 대한 비중이. 그게 제일 큰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한 30% 수준이 돼요. 거긴 커요. 하지만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자동차 같은 건 크지만 중국은 더 작죠. 그 비중이.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스스로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팔리지 않는 거에 과잉 투자를 하느라고 인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멈춰요, 그걸. 멈추지를 못해. 왜? 중국에는 중앙정부 투자보다는 지방정부 투자가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특히 이제 공단 만들고 뭐 이러는 거, 또 신도시 만들고 이러는 거를 지방정부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과잉 생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산단, 공업단지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지방정부들이. 왜? 실적이니까 그게 계속 만들어요.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수요가 없는데도. 수요가 없는데도. 과잉인데도. 예. 그런데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돈이 나가 거기로. 왜? 국영은행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 참 자본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결정적 차이는 그래도 금융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금융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은행이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찍잖아요. 돈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해준 거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아니,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뭐. 또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또 대출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은행들을 다 국유화를 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국영은행이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네,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민영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국영은행이었어요. 국영은행이 업체들한테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무슨 산업 만들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대출해 주잖아요. 대출해 주는 건 국영은행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운영 자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금융시장이 좀 돌아가긴 했고 민간 사금융시장들이 사채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사채를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하잖아요. 사채 동결. 사채 야 받지 마. 그럼 민간 빚을 떼먹은 거네요. 국가 명령으로. 3년 동안 상환 유예 그리고 5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긴급 명령으로. 중국은 더 세죠 지금. 그렇죠. 중국은 그냥 받지 마. 받지 마 하면 안 받는 거고. 지금 그래서 부도가 나서 실제로 좀비 기업들이 돼 있는 게 전체 기업의 거의 30% 가까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부도 안 나. 그럼 부도 안 나고 계속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나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야 저거는 부도 내 하면 부도 나는 거지. 그게 부동산 주택 건설 업체들인 거예요. 방주불초.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장사하면 안 돼. 돈 더 상환 유예 더 이제 리뉴 해주지 않으면 그럼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제조업체들은 부도 안 나요. 그럼 미국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하면서 막 계속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하는 게 요거를 이제 개방이 되면은 국가 맘대로 못하니까 부도 날 기업은 나게 만드니까 타격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계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좀 그 금융시장 개방을 좀 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좀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기구들에서도 이제 자기 목청을 높이고 이제 막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달러 패권을 죽이기 위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꽤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네 나라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려면 그리고 달러를 밀어내려면 그러면 그 위안화 거래를 자유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건 기축통화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을 이제 자유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중국에 대한 투자도 자유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상해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한 거예요. 외국 자본 막 빠져나가고 난리가 났어. 뜨고 한 거지. 이거 금융 자유화 할 일이 아니네. 거기서 완전히 다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기축통화 될 수 없어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외환 위기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국 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려면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가려면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나라 제품들을. 미국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달러예요. 미국의 최고 수출품, 그러니까 가성비 최고, 그게 바로 달러인 겁니다. 그거는 뭐 찍는데 돈도 안 드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달러 손에 넣으려고 다 물건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게 미국의 무역 적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달러가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중국은 다른 나라 물건 사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안화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습니까? 중국 인민들의 마음속에 불만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 불만이 소련에서 그 소련 인민들의 불만이 결국 정권 그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가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게 쌓이고 하다가 보니까 국가는 부강한데 계속 국민은 가난해지니까.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아무튼 뭐가 늘어나는데 뭐 금융위기도 없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불만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됐는데 쿠데타 비슷하게 그렇게 됐는데 중국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AI 때문에 감시 체제가 너무 철저해서 길거리만 나가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표정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표정도 인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AI가 미국에 좀 뒤처지지만 미국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안면인식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면인식 기술을 AI한테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의 표정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개인 정보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걸 그래서 AI 업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막 내 얼굴 자꾸 수집해가지고 막 연구하면은 이게 개인 정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중국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곳곳에다가 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 사람들 표정 다 읽고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표정을 잘 읽겠습니까?
딴 나라는 못하니까. 다른 나라는 어림없는 거지. 그치. 우리나라도 범죄 예방용이지 그거 가지고 막 분석하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과연 거리로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시위하러 나온다? 저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설업체 같은 데 가서 내 집 내놔 하고 시위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정권을 상대로 해서 시위를 한다? 공산당을 상대로 시위를 한다? 그거는 저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중국은 결국은 경제도 어렵고 인민도 어렵지만 국가 자체는 계속 간다. 군대는 강력해지고 무기 산업도 강력해지고 첨단 산업도 강력해지는데 사람들은 살기 어렵고 야, 그러면은 감시당하고 그 교수님 이게 결국엔 전쟁 나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요? 국민들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군사력, 뭐 첨단 산업이 강한데 국민들은 내재된 불만이 있고 그럼 이걸 민족주의로 한판 붙어가지고 그냥 미국이랑 하든지 해서 뭔가 투사를 해서 돌리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인도하고도 좀 계속 지금 분쟁이 생기는 거고 대만도 지금 그러는 거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하고도 계속 지금 분쟁이 있는 거고 미국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제 지금은 경제 분쟁인데 그게 정말 군사 대결로 가게 되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참 힘든 지정학적 위기 시대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 시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 식당조차도 글로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 성공한 거고 국내에만 머물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쓰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식당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동네 식당을 하시든지 유튜브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고객들을 염두에 두고 무엇든지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